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률과는 다르게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성 및 화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준에도 그대로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반성 및 화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별 세부 기준입니다. 두 가지 사례를 예로 들겠습니다. 첫 번째, 우발적인 쌍방 폭행의 경우. 두 번째, 지속적인 괴롭힘의 경우. 자, 이 경우에 우발적인 쌍방 폭행의 경우 폭행의 강도는 서로 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 화해를 했다는 전제 하에 판정 점수는 1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폭력은 심각하지만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가 점수가 0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총점이 1점이 되겠고요. 반대로 지속적인 괴롭힘, 가해 학생의 반성이 낮고 반성 정도가 낮고 화해하지 않은 경우엔 학교폭력이 심각하게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닐지라도 판정 점수는 굉장히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사례를 점수화해서 그 점수에 따른 조치사항을 보면 서로 쌍방 폭행을 했지만 상해도 많이 입었지만 서로 화해가 된 경우에는 1에서 3점, 즉 1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체적인 폭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괴롭힘 그리고 반성의 정도가 낮고 화해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전학 또는 퇴학 처분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가적인 판단 요소가 더 있습니다.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여기서도 가중 또는 경감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아까 판단했던 그 점수가 전부는 아니고 이 부가적 판단 요소를 고려하여 점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조치사항도 가해 학생에 대해 내려지는 조치사항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시에는 가해 관련 학생의 반성 및 화해 정도 등이 조치 결정에 반영됩니다. 이 사실을 가해 관련 학생에게도 사안조사 시에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생활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뀜으로써 관계 회복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회복적 생활교육의 맥락에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 과정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사안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에 적용을 받는 성폭력의 개념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모두 포괄합니다. 이 부분은 학교폭력 예방법 제2조의 학교폭력의 정의에 성폭력이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폭력 예방법상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역시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사안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성폭력 사안은 다른 폭력 사안과는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을 때는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되지만 성폭력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안 조사를 하여 상담 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그 즉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성폭력 사안이 확인되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이후에는 긴급조치가 필요합니다. 피해 가해 학생을 분리해야 될 것이고요. 혹시 가해자가 교직원일 경우에는 수업에서 배제하던지 아니면 신속한 징계 조치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응급 및 안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학교 내외 상담실을 통해 상담, 치료, 법률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내려야 하고 증거 물품 보관, 현장 보존, 병원 이송 시에는 교사가 동행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을 지지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친족 성폭력 등으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긴급 격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여성긴급전화로 연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도 반드시 연락을 하고 교육청에도 통보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 따라 절차대로 사안을 처리하되 상담, 치료 및 후속 지원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학교 및 교육청이 협조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 사안은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성폭력 사안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주변 학생이 비밀을 유지하도록 강조해야 합니다. 만약 비밀을 유출할 경우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교직원이 개인 상담 과정을 통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안 경우 피해 학생이 신고를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법률상 신고 의무에 대해 알리고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성폭력 사안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범죄 발생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와 신고 의무자의 신고 의무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신고 의무자는 피해자가 범죄의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성폭력 사안을 조사할 때는 피해 학생이 신뢰할 수 있는 자, 즉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 등이 동석할 수 있게 하여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조사 시 철저히 분리하여 관련 학생들이 대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점점 많아지고 있는 학교폭력의 유형인 사이버 폭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제2조 정의에 보면 사이버 따돌림에 대하여 보시는 것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은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스토킹, 신상정보 유출, 사이버 따돌림 등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심각한 사안은 사이버 성폭력입니다. 성적 묘사, 성적 비하, 성차별적인 내용의 글, 그림을 업로드 또는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사이버 성폭력을 다른 용어로 디지털 성범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 등의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사생활, 신체, 성관계 동영상 등을 몰래 촬영하거나 유포, 전시하는 행위 혹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포함한 성범죄를 말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공범이 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은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한번 영상물이 유포되면 디지털이라는 특성 때문에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지우기도 쉽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의 발달과 보유율 증가로 이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기 쉽고 범죄를 저질러도 심각성에 비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범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 학생들이 문제의식 없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는 몇 가지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특히 학생들에게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등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디지털 성범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불법 촬영은 절대 하지 않고 불법 영상물은 내려받기 또는 시청 유포하지 않으면 됩니다. 한순간의 선택으로 피해자에게 씻지 못할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고 특히 학생들의 경우 어린 나이에 범죄자가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만 잘 지켜도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014년도에 교육부에서 발간한 리플렛입니다. 소리 없는 폭력도 폭력입니다. 이러한 주제로 리플렛을 발행을 했는데요. 총 6면의 자료인데 이 자료 구석구석에 보시면
청소년 사이버 폭력에 대한 대응 요령, 조치 요령, 그리고 도움이 되는 주요 기관 등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 있어 담임교사의 상담 기록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담임교사의 상담 기록을 누적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선배 교사들께서 적자 생존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적자는 말 그대로 기록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기록을 누적하는 것은 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학생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적자 생존 4글자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무수첩 등의 일자별로 학생 상담 및 생활교육 기록을 누적하여 기록합니다. 다음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에 있어 가장 권장되는 방법 중 하나는 나이스에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나이스에 들어가셔서 날마다 기록을 해 두시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바로 출력되어 나오지는 않지만 이 나이스상에 등록되어 있는 기록은 그 자체로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틈틈이 나이스에 학생별로 상담 및 생활교육 기록을 누적하여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상담 및 생활교육을 기록하고 누적하여 관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손으로 기록한 메모 등을 사진 찍어두는 것입니다. 동시에 간단한 메모를 입력할 수 있는 메모 앱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앱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러한 앱들을 선생님들께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쓰는 카카오톡 앱도 교무수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있는 내게 쓰기, 나한테 쓰기 기능으로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됩니다. 자, 이 메시지는 글로 기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그림 파일을 보낼 수도 있고, 링크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나와의 대화 내용은 나중에 텍스트 파일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뽑아내는 경우에는 정확한 일시 그리고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 다툼이 있더라도 근거로 사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카카오톡 내게 쓰기 기능을 이용해서 교무수첩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을 대하는 교사의 자세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선배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하고 계시는 말씀들을 몇 가지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학교폭력을 대하는 교사는 절차대로 교육적인 관점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혼자 처리하지 말고 동료 교사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을 대할 때는 도움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천천히 말해보라고 하며 기다려 주어야 하며 얼마나 아팠는지 물어보고 공감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